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과정 노동관계법규 담당하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법규. 그래서 이제 기타 법규를 이제 해드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좀 그 노동관계 법규 과목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범위가 늘어났어요. 법규 시험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시험 범위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생뚱맞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좀 정보화 사회니까 좀 이제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하니, 그리고 이제 또 그 직업상담사라는 분들의 어떤 직무, 역할, 그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개인 정보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이게 시험 범위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재미는 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뭐 그래도 딴에는 그래도 좀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예. 그리고 시험 문제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와가지고 기출 문제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출 문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출 문제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것도 좀 할 테니까요. 자,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유, 좋습니다. 예, 이건 목적은 그렇고, 정의. 보통 이제 문제를 낸다면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출제자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 부분 가지고 문제 내기 좋으니까. 개인정보가 뭐냐? 써 있네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목, 나목, 다목 쭉 있네요. 자, 읽어볼까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확실하잖아요. 누구다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목 볼까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꼼수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번만, 그러니까 과목만 있으면은, 우리는 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로 하니까 관리 안 하면은 뭐 주민번호 대신에 이걸 정보를 좀 분리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또, 그죠? 형식적 요건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나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합리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이런 말은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다음에 다목 볼까요?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걸 뭐라고 하냐? 가명 정보로 한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가명 정보, 뭐 또 뭐라고 만들까요? 뭐 차명 정보, 익명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만들면 되죠. 예. 일단 가명 정보. 예. 그다음에 가명 처리. 가명의 처리가 뭐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거. 뭐 손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음영 처리하든지 가려가지고 그렇게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처리는 뭐냐? 그러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하여튼 뭐 다 걸려라 이거죠. 어디 뭐 빠져나가지 않게 그죠? 예,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죠?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개인정보 가지고 뭐 하여튼 건드리는 건 다 처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예. 정보의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 정보 주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해놓고 설명하고 답, 정보 주체. 이러면 이제 정보 주체 답을 고르면 되겠죠. 보기 중에서.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그걸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4대 보험 업무를 하면은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잖아요. 신고할 때.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 업무가 그런 업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유출되지도 않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길 가다 보시면은 가끔 뭐 서울 시내라든지 큰 빌딩 많은 데 가다 보면은요 문서 이렇게 파쇄해 주는 차량도 돌아다녀요. 그 다 개인정보 다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파쇄만 전문으로 해주는 파쇄 업체가 출장 파쇄 같은 것도 해주고 하거든요. 왜 돈 들여가지고 저걸 하나 그러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그걸 뭐라고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이것도 이제 개념의 정의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공공기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첫 번째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여기였어요. 지방자치단체까지. 그죠? 그다음에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거를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저 두 가지예요. 폐쇄회로 TV, 네트워크 카메라. CCTV라고 많이 하잖아요. CCTV, 폐쇄회로 TV. 그죠? 예전에는 CCTV 설치한다 해가지고 크게 사람들이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이 개인정보 그죠?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법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율하는 대상이 있어요. 요건도 다 정해놓고 그죠? 예.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과학적 연구라고 한다. 이것도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자, 또 넘어갈까요?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니까 문제 내려다 보니까 낼 만한 게 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 이게 좀 특색이 있네요. 그죠? 여태까지 나머지 노동관계법규는 대부분 누가 등장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누가 등장했어요? 국무총리. 그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까 전에 이전 시간에 계속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 보면은 고용정책심의회도 그렇고 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특색이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림목이 만들기 좋겠죠. 국무총리라고 안 하고 노동부 장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겠다. 다만 다음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어떤 건지 볼까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르는 처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 처리, 권리구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견, 이런 거는 그 정보조직법 적용 안 하겠다 이거고요. 자,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런 거 참 외우기 참 귀찮은데 또 내기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 위원회, 자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이 2명이네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러니까 상임위원이면 이제 상근이 상근, 그죠? 상근 상임위원 2명하고 2명 포함해가지고 몇 명? 9명. 많지는 않네요. 9명.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다음에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 그다음에 전문 지식 이런 게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여기 쭉 있을 거예요. 좀 띄어가지고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이외의 위원은 그 위에 위원장 2명, 말이 좀 기네요.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나머지 위원 중 2명은 이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또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정당에서도 추천하네요, 그죠? 여당이는 여당, 그러니까 쉽게 여당 추천목이 2명이네요, 그죠? 예. 3명은 나머지 야당, 그죠? 야당의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산돼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여기 나열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몇 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죠. 예. 3급 공무원. 일단 첫 번째 3급 공무원. 그다음에 두 번째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몇 년?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꽤 기네요. 10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 써있네요. 여기 또 뭐 제외 그러면 틀리겠죠. 포함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러니까 경력이 적어도 한 3년은 돼야 돼요. 여기는 3년도 일치. 그죠? 외울 때 뭐 이거 5년 하면 틀리거나 또는 3년, 1년 하면 틀리거나 이렇게, 그죠? 통일돼 있어요. 3년.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하면은요,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 예. 대학에서 하여튼 부교수 이상으로 몇 년?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무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정무직.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상근이었죠. 그러니까 상근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근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기 얼마나 보장해 주냐? 3년이고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6년, 그죠? 6년. 그다음에 위원이 거리된 때에는 자리를 비웠다. 뭐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은 임기가 새로이 개시된다. 이게 조금 특색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녀 임기를 이렇게 승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녀 임기 승계가 아니고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겸직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겸직 금지. 어떤 경우냐?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자, 이것도 밑줄 걸었죠. 직무하고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직무하고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일단은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리는 안 했는데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결격 사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그 공무원이 경색사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용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겸직이 안 되는 사람들, 그죠? 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그다음에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요거는 조금 요것도 낼만 하겠네요, 그죠? 시험 문제로, 그죠? 왜 그럴까요? 정보화 사회니까 개인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그 중요성을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중요하게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심판자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중재자, 어떤 게임의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정치색을 드러낸다든지 하면은 좀 위험하겠죠. 예, 그래서 그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죠? 예, 그죠? 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회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제적위원회 몇 분의 몇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수집한다? 위원장이 수집한다. 당연히 위원장이 수집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보호위원회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올 만하죠. 실제로 나온 적 있어요. 좀 이따 한번 풀어볼 건데. 예.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소위원회. 자 뭐라 그랬어요?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좀 경미한 것 또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사 반복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매일 9명이 매일 나와가지고 다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뭐 좀 그렇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항상 하던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소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소수만 나와서 빨리빨리 좀 처리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소위원회니까 당연히 몇 명? 3명. 줄었네요, 인원이. 3명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그 심의 의결한 것은 누가 한 걸로 보겠다. 위원회가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해요. 그 우리가 고용정책 기본법 볼 때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그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뭐 심의 의결한 거는 고용정책 심의회가 뭐 한 걸로 보겠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아까 전에 앞에 거는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찬성. 근데 이거는 꼴랑 3명 나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또 과반수 따지고 자시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전원 출석, 전원 찬성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사업장에서 그 식당인데 CCTV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뭐 방범 목적으로만 설치를 해놓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직원 근태 관리 목적도 있긴 있겠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은 그 직원이 이게 근태가 안 좋아요. 근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5명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제 총괄하는 매니저만 있고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5명이 돌아가야 되는데 야 뭐 약간 3명이서 조금 무리하면은 3명도 퇴하면서 좀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급여는 어떻게 온전하게 출근한 걸로 쳐서 다 받아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좋게 헤어져 가지고 좀 싸움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받아갔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횡령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방이 오가 가는데
그 직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CCTV 그거 목적에 안 맞게 우리한테 동의받은 것도 없고, 그 설치해놓고 그 CCTV에서 이제 이게 이 직원들이 이제 이 저기 뭐야 근태가 부실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문제 삼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도 100% 안전하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치기는 좀 힘들더라 이거죠. 이런 관련 법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동의를 받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또 개인 정보를 그냥 막 아무한테나 막 줘도 안 되잖아요. 서로 돌려받아 안 되고, 그죠? 예. 제약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뭐 요즘에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뭐 CCTV 많이 설치해 두잖아요. 그죠? 예. 병원이 문제인데, 병원 뭐 수술실에 CCTV 뭐 이런 거 지금 뭐 이제 법으로 강제하냐 마냐 가지고도 조금 공방이 있는데, 물론 아마 뭐 그 설치되겠죠. 그게. 예. 왜냐면 뭐 제가 의사라면 저는 제일 먼저 CCTV부터 설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혹시라도 뭐 의료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나 잘못 없다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죠? 예.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떻게 알아, 그죠? 예. 아무것도 없으면.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다음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뭐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되게 좀 세부적으로 규율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 옛날 신문 어디 그 도서관 가가지고 보시면은요, 사건 사고 나온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죄자나 가해자 집 주소도 나와요. 신문에 아무개 씨 나이 나오고 주민번호는 안 나오는데 집 주소까지 다 나와요. 그죠? 예. 뉴스에. 그죠? 예. 개인정보에 대한 그 인식이 없던 시절에는. 그죠? 예. 자동차 뭐 번호판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뭐. 그죠? 자, 6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익 형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 그런 경우 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냐는 경우에 한한다. 예. 무제한으로 허용은 안 해주겠다 그 소리죠.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1호 앞에 넘어갔는데, 1항 1호에 따른 동의, 아까 1항 1호가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동의. 그죠? 예.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알려라. 그리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번거롭다고도 느껴지는데,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거나 뭐 하면은요, 매일 이렇게 그 동의 체크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출입할 때도 보면은 뭐 작성하고 이렇게 뭐 동의함 체크하고, 그게 왜 그렇게 그 성가시게 그런 걸 시키냐 싶을 수도 있는데,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제 그런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우리가 선진국이고 정보화 사회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본 문구죠. 그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 항목 뭐 쭉 해가지고, 그죠? 하다못해 뭐 핸드폰 인증 같은 거 할 때도 매일 이거, 그죠? 예. 그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에 대해, 이것도 가끔 보죠.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면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그죠? 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욕하면서 동의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죠? 뭐가 좀 말이 좀
긴 거 보니까 뭐 좀 뭐 줄 게 있나 봐요. 그죠? 요런 거를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했을 때, 그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게 이제 핵심이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이용하려면 공짜가 아니다. 이거 다 준수한 다음에, 그죠? 그러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한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 무제한으로 막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한 한도로 최소한으로, 그죠? 효율성을 높여야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원래 지는 게 일반적인 거기도 하지만,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문제 낼 수 있겠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개인정보 처리자. 그죠? 개인정보 주체가 아니고, 그죠? 처리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개인정보 수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필수사항. 뭐 이렇게 뭐 개인정보 제공할 때도 보면 동의할 때 보면 필수사항도 있고 뭐 선택사항도 있고 뭐 그게 좀 차등을 둬가지고 그래서 또 뭐 또 나아가서 이제 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알려는 주죠. 근데 뭐 어쨌든 뭐 귀찮은 분들은 그냥 일괄로 예 누르는 버튼 누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게 참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좀 이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죠? 사실상 막아두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그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도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별도로 동의받았으면 내가 동의해줬으면 괜찮다. 동의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뭐 근거 법에 규정이 있다면 뭐 당연히 그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동의를 많이 해. 뭐 가입할 때 보면 다른 뭐 광고 업체나 뭐 다른 업자한테도 그 가입자의 정보를 뭐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의도 또 체크하잖아요, 그죠? 다 이것 때문에 그죠? 제3자의 제공 동의 그죠?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뭐 CCTV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그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다가 그죠? 저는 제 사무실에다가 설치하고 싶어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 혼자 일을 하니까 가끔 밤에 일할 때 겁날 때가 있어요. 그죠? 집에서 볼 수 있게 해주려고 그죠?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딱 켜가지고 아이고 그놈 일 잘하고 있구나 또 딱 이렇게 그죠? 그 정도. 근데 다른 용도로도 집에서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제 개인적 장소인데 이거는 뭐야? 개인적 장소가 아니고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된다. 그다음에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보통 그래서 이제 보안이 필요한 데들은 다 CCTV 설치해두고 또 CCTV 있다고 또 안내문도 붙여놓죠. 다 왜 붙여놨겠어요? 붙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통 너무 또 쓸데없는 정보까지도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열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정보 내놔라 이거죠. 나 찍힌 거 좀 달라 이렇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 그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지갑을 분실했는데 한 시간 뒤에 가보니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이제 잡아내려고 그죠? 근데 아파트마다 CCTV가 다 있잖아요. 가지고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찍힌 거 다 달라고 좀 찾아내려고 그죠? 예.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제 1항에 있는 규정 요거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 이거 좀 뒤에 거는 좀 번거롭네요. 그죠? 예. 직접 요구하거나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왜 열람할 수 없는지 알려주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은 지체 없이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 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 무한대로 그냥 보여달라고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본인 정보이긴 하지만 본인 정보를 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어떤 경우인지 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게 뭔지 볼까요? 이게 뭔지? 세 번째 거에 조세부가, 징수, 환급, 학교, 평생교육시설에 법률에 설치된 성적평가 또는 입학 선발 가능한 내가 시험 봤는데 내 시험 정보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게 여기 상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자격증 시험 봤을 때 그 시험지 안 주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학력, 뭐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그다음에 보상금, 급부금 산정에서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이유가 좀 이해가 되죠, 이건? 억지로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요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 법이 앞으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발달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분노할 만한 또 막 기획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근로자로 일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저도 면접이라는 걸 보러 다녀본 경험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다 해가지고 10손가락에도 안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안 넘어요. 저희 때는. 근데 상처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나는 나중에 저러면 안 되겠다. 이름 좀 반성의 뭐 타산지석으로 삼긴 했는데, 별의별 이상한 갑질이 많아요. 그 구직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이 생겼어요. 자, 볼까요?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 그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 현실에서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 예의 없는 자들에게 강제로 예의를 갖추게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볼까요? 자, 정의, 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 뭐 금방 이해됐고, 구직자,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 광고에 응시하는 사람, 그렇죠? 예, 당연한 거니까. 이걸 뭐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문제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기초 심사 자료, 구직자의 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게 기초, 그죠? 이력서는 기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증명할 만한 자료, 그게 입증 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증명 자료,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층 심사 자료, 뭐 작품집, 연구 실적물.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저런 거, 포트폴리오 뭐 하는 거 작품집, 그거 얼마나 그거 만들려면 그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냈는데, 그거만 낼름 먹고
그냥 털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눈물 흘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규율하려고 있어요.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심층 심사 자료, 작품지, 연구 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그다음 채용 서류. 채용 서류는 요 3종 세트.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 이렇게. 예. 또 흥분할 일이 생기면 또 제가 또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자, 이 법은 안타깝지만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아직까지 적용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법이 새로 들어오면은요. 중소기업들은 또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 관리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그 법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좀 힘들어하니까 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3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좁혀지겠죠. 5인 이상 사업장, 뭐 나중에는 뭐 모든 사업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인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임용 관련된 법령들도 있고 하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채용 절차 공정화의 법률이 중복해서 또 충돌 일으키면 안 되니까 요거는 배제시키는 걸로. 시험 문제 내기는 좋겠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니면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공무원은 TO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딱 할당된 그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별도로 뭐 비정규직으로도 많이 뽑게 하죠. 민간 그 근로자로도 많이 뽑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임용 절차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거짓 채용 광고의 금지 이거 예. 구인자는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이건 진짜 그죠? 예.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있죠. 예.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놈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있어요 이런 게 예.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세게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좀. 그다음에 두 번째,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채용 광고, 구인 광고 냈는데 내용을 바꾸는 거야. 구인 광고 보고 지원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속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원래 뭐 월급을 뭐 3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구인 광고에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월급 들어온 거 보니까 100만 원만 들어왔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예. 구직자한테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자주 볼 수는 없다고 쳐도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좀 화나는 경우 많이 있어서 예전에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이런 거 봤어요. 구인 광고에 정직원 뽑는다고 해놓고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정직원이 아니에요. 계약직이라든지 뭐 파견직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계약직인지 아닌지가 내가 일자리 알아볼 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사람 이렇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런 걸 당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나서 이제 뭐 그래도 계약서 썼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인 광고에다가는 정직원 뽑는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보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왔으니 근데 뭐 내가 이래가지고 거기 뽑히기 위해서 막 뭐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 뭐 임원 면접, 하여튼 뭐
실무자 면접 다 하고 뭐 학습소에서 학습도 해가 학습까지 하면서 막 하고 그 한 전형 과정 막 한 진 빠지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계약서 쓰는데 보니까 계약직이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드린 공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사인했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계약서 썼으니까 어쨌든 뭐 나중이라도 변경했으니까 통보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요 법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한 다퉈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구인 광고랑 다른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채용 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하여튼 뭐 이거 제시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요 부분도 좀 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구직자는 얼마나 그 약자잖아요. 그죠? 예. 그 상처받는 여기서 상처받는 경우 많거든요. 구직자분들이. 그죠? 예.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요거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채용에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셔 이렇게 그죠? 청탁, 압력, 강요. 그다음에 뭐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 뭐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 이거 다 법에 걸리죠. 뭐라 됐어요? 이 4조의 인데 위반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요게 딱 보니까 그 범죄가 될 여지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형사 관련 형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형사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고 과태료도 내고 하면은 너무 또 좀 그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형사처벌 받으면은 과태료는 면제해 주겠대요. 관대하네요. 그죠? 예. 저 같으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벌은 벌대로 받으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이것도 한번 유의하시면 되겠죠. 예. 형사처벌 받으면 과태료 면제한다. 그 다음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예? 고향이 어딥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자,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력서 같은 거에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거 용모 같은 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걸리겠지만 여기서도 지금 보면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요즘에는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도 없애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죠? 뭐 제가 뭐 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좀 키가 크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는 만약에 뭐 제가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거꾸로 그 이 용모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인 사람을 저는 뽑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한눈 안 팔고 그죠? 예. 하여튼간에 근데 어쨌든 용모, 키, 체중 요건, 체중적인 신체 조건, 그다음에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이게 출신 지역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에서 그죠? 예. 그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 나왔네. 그죠? 예. 안 된다. 그다음에 기초 심사 자료 표준 양식의 사용 권장.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를 표준 이력서를 쓸 필요는 없는데 조금 표준 양식을 쓰라고 하는 거지. 권장하는 거지. 권장.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 어떤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 가능하면 권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쓸데없는 정보는 안 들어가게끔 그죠? 그다음에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서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돼. 그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종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 돌려줘야 되는 상황도 오고 하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전자우편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구인자는 채용 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우편 접수, 팩스, 알려야 그러니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된다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좀 희망사항은 탈락했을 때 탈락한 사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얘기가 없어요. 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주면 좋은데 안 됐다고도 안 하고 기다려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딱 한 번 경험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에서는 지금 서류가 접수되면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안 된 것도 알려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법이 좀 더 강화돼가지고 이거는. 그다음에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그래서 구인자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면 안 된다.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채용 심사는 허울이고 심사비 받아먹으려고 또 장사하는 그런 악덕업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직원 뽑을 능력은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사 소정 양식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사 소정 양식 이력서는 당사 구내 매점에서 한 부당 5만 원에 판다. 예? 그럴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채용 서류에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면 안 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악용을 못하게 하려고 누가 주무부처 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승인 받아 허락 받아서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귀찮으니까 귀찮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반환, 서류 반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데 여기 괄호 안에 뭐라 됐어요? 채용이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채용 확정된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하면 되니까 뭐 반환하고 자시고 할 거 없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그죠?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남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죠? 또 이런 변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다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 면접자가 나의 이상형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수험번호는 내가 알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이게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청구한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그죠? 반환해야 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서류 반환해 주는 게 귀찮고 업무가 너무 부담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메일로 받아야지, 이메일로.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지원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종이로 받을 게 아니라 기본 1차 전형에서는 그냥 이메일로 다 받아가지고 걸르는 게 낫겠죠. 그죠? 돌려줄 필요도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또는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서류의 반환 또 이어서 해볼게요.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반환하려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제 이행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어떤 경우인지 써 있는데 볼까요?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로 얘기가 없어요. 구직자가 지원자가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기준으로 14일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회사 입장에서 180일까지 보관해 둘 필요는 없을 테니까 보통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합격 여부 이제 알려주고 14일 정도만 최단으로 14일 정도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청구를 했다. 만약에 근로자가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면 어때요?
발송할 때까지는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는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된다. 채용 서류의 대부분의 뭐 주민번호, 뭐 얼굴 사진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당연히 파기해라고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구인자가. 사람 뽑는 데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는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 우편 요금. 그러니까 서류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려면 내가 공짜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우체국에다가 뭐 등기로 보내주려면 그 등기 요금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구인자는 채용 서류 반환 관련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라고 돼 있네요, 그죠? 반환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또 모르고 반환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채용 심사 비용 등에 관한 시정 명령. 채용 심사 비용 부담 금지. 아까 심사 비용 받으면 안 된다겠죠? 예. 심사 비용 부담 금지라든지 채용 서류 반환이라든지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의 파기라든지 그다음에 반환 비용 부담 관련된 이런 규정을 회사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건 명령하는 거죠. 위반.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시정하고 보고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 시험을 서류 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에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해서 입증 자료 및 심층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강제는 안 하죠. 노력으로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을 뽑는 거는 어떤 사업주의 어떤 경영권 행사니까 자율성은 보장돼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전체 뭐 지원자가 10,000명인데 처음부터 10,000명한테 다 뭐 이런 입증 자료까지 다 내라고 하면은 서로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서류 전형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서류 전형은 이메일로만 받고 거기서 이제 걸러낼 사람은 좀 걸러내고 어느 정도 추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서만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뭐 심층 자료라든지 이렇게 받는 게 효율성이 높겠죠. 예. 노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내가 법규들 외울 때 과태료 규정도 외워야 되나? 그럴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좀 문제를 좀 낼 만한 게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파서 내신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안 해왔다고 하더라도 채용 광고의 내용이나 근로 조건을 변경을 한 구인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채용 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그다음에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뭔가 좀 봤을 때 조금 행위의 그 양태를 봤을 때 조금 다른 세 가지하고 비해서 과도하게 조금 악질적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조금 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거를 고르면 되겠죠. 답은 하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요 3번이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이건 단순 서류 보관인데 서류를 좀 보관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500만 원씩까지 이렇게 좀 과태료를 매기는 건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실무상으로 과태료를 꽉 채워가지고 300만 원씩 매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300만 원이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한 2, 30만 원, 뭐 10만 원 언저리, 그러니까 5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뭐 그 언저리에서 정해지긴 하겠는데 최대는 3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초심사 자료의 정의. 그다음에 이 법은 있네요.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 그죠? 2번.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첫 번째.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포함해가지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3년 아니었습니까? 3년? 그죠? 3년? 제 기억에 3년. 예, 그죠?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찌저찌고. 자, 이거는 나머지는 뭐 맞는 말이니까. 예, 3년. 마무리 지어드리면은 문제는 다 풀어봤고,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그 시험 범위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비해서 기출문제 자체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부담되실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외우기 편한 거 위주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약간 좀 요령에 해당할 만한 거 설명드렸잖아요. 요렇게 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식으로, 그죠? 뭐 숫자 같은 거라든지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차이, 명령, 뭐 권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틀린 거를 만들기 좋으니까 문제 내시는 분들도 그 너그럽게 문제를 내십니다. 너무 막 꽈가지고 막 너 한번 틀려봐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내시니까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내가 출제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법령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부담 없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전통적인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직업안정법이나 이런 법령들은 기출 문제도 많으니까요. 최근 거 위주로 좀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뭐 점수 받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하여튼 어렵다면 어렵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거 끝까지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